지난 1년 동안 정말 성실히 일해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돈 모아라예요. 뭐 커피 아끼고 아껴서 안 마시고 돈 모아라.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심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도가 올라가고 우리 삶이 행복해져요. 그게 물질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소비함에 따라서 부족한 어떤 욕구 불만족을 해소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과 왜 바꿉니까? 5,000원하고. 5,000원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소확행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나는 부자 될까요? 절대 돈 모은다고 아껴 쓴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2천만 원 모았어요. 성실히 일해서. 그러면 2천만 원만큼 부자 됐냐 이거죠. 집값은 2억 올랐는데 나는 2천만 원 모았으니 2천만 원만큼 부자 됐습니까? 아니면 1억 8천만 원만큼 가난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어디에 저축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우린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본질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해보고 해답을 구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신 접종하고 나서의 경제 시나리오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때 지난번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네.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맞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이제 맞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대 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대 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1년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규명할까? 포스트 백신 시대, 백신이 보급되기 이후의 시대라고 저는 규명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예가 이미 등장했죠.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이 포스트 백신 시대는 왜 규명을 해야 되느냐? 코로나19 충격이 가져다준 엄청난 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변화를 또 한 번 다시 바꿔놓을 그 변화가 백신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그리고 중국 경제관보나 여러 주요 기구들이나 국제 어떤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모두 다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데 2021년의 모습을 한마디로 불균형 회복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회복세는 진전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이버전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각각, 각자 회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세계 경제는 같이 회복되고 같이 침체되고 이런 모습인데,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 정도가 얼마나 빨리 완화되느냐가 정해지니까 어쩌면 세계 각국의 백신 보급 사태에 따라서, 보급 상황 여건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로 이제 선진국 그룹들은 백신 확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먼저 조기에 확보한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고요. 몇몇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전혀 이 백신 구경도 못한 이런 나라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백신 보급이 멀기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라들일수록 의료 인프라 시스템이 굉장히 부재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교부 자문회의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의료 전문가들도 오셨었어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나 기술 전문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외교부 공관이죠. 외교부 공관 갔는데, 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구나. 갑자기 딱 갔는데 커튼이 쫙 열리는데 이 사면이 다 잔디로 쫙 깔려 있어요. 되게 멋있게. 예.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께서 해외로부터 주요 어떤 인사들을 초빙해서 그렇죠. 모시는 그런 식사 자리 그런 곳이라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의료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신흥국들에게 보급해주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희생하시는, 봉사하시는 고려대 안암병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 같은 것을 공급하는데, 제가 인식한 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에어컨을 보급했더니 우리나라 그 돼지코 그 모양 220V 그런 걸 꼽을 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의역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진 진료 시스템을 제공을 해줘도 그걸 활용할 사람이 없고 활용할 만한 전문가도 없고, 이것을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만한 대상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척박하기 그지없다. 의료 시스템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신흥국들은 경제 회복이 멀기만 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뚜렷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어떤 나라들은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게 불균형 회복. 여러분이 2021년에 글로벌 경제를 보는 뷰로서 그냥 불균형 경제 회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됩니까? 우리나라도 그래도 선진국 계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백신 보급률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지만 또 대부분의 100여 개 국가는 아직 백신 구용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나라들보다는 높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여력 자체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불확실성이라든가 위험도 이런 것은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 2분기가 그게 가장 고점이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됐고 소위 경제는 심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심리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죠. 그 CSI 그리고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런 기업의 투자 심리나 가계의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왔어요. 2019년 수준으로 왔단 말이죠. 그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됐고 여러분들 코로나19 확진자 뭐 몇백 명 계속 되지만 옛날처럼 막 대구 사태 있을 때처럼 어떡하지? 나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하시고 정상적으로 5개월 활동 다 하시잖아요. 다만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그 심리, 태도 이런 영역에서도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왜 금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고 불안전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을 때 위험도가 높게 인식될 때 우리 지표로는 빅스 지수가 가장 고점을 이룰 때 이럴 때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구리 같은 이런 금속, 비금속, 팔라듐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를 제가 많이 강조해오고 있었어요. 근래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구리를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구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구리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닥터 커펄스. 왜 그러냐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서 그래요. 왜냐면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특히 요즘같이 인프라 투자 집중되잖아요. 그럼 인프라 중에 가장 인프라 중에 인프라가 뭘까요? 전기예요. 수도 인프라가 아니라 통신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가 아니라 일단 전기죠. 전기예요. 전기. 근데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려면 당연히 케이블이 깔리죠. LS 전선 생각하시면 되겠죠. 케이블이 깔리듯이 이 케이블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자재가 구리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인프라 산업들은 친환경 산업, 또 태양광 더하기 ESS, 전기 충전 인프라, 전기 충전 또 배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또 집중된 채 또 인프라 투자가 융성이 되고 있으니 당연히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경제전망서에다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거죠. 원자재 투자하라. 왜냐면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반영되어 있죠. 그럼 지금은 조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 달 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JP몰건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가 집중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집중되자 제가 이거는 잘못 보는 것 같은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아닌데 JP모건이 잘못 봤다? 잘못 봤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칼럼을 냈어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김광석 원자재 뭐 이렇게 검색하면 그 칼럼이 나올 텐데요. 슈퍼사이클은 아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일 수도 있겠지만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제가 반박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2년, 3년 투자하는 것까지 뭐 예를 들어서 21년, 22년 투자까지는 제가 2019년부터 2020년부터 그걸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10년, 15년, 20년 요 정도 가는 거거든요. 대략 15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2001년부터 있었던 2015년까지 대략 한 15년 갔던 그게 슈퍼사이클인데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왜냐하면 2000년대 슈퍼사이클하고 비교해보면 맞바로 나옵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상승세냐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상승세냐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진단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이 바뀌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럼 그 과거의 슈퍼사이클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슈퍼사이클이 이 1900년대 이후로 한 4번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있고 나서 이제 전쟁 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확 늘듯이 출생자가 늘듯이 인프라 산업도 막 부상하고 그래요. 구조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먼 얘기니까 빼고요. 이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장 근래에 있었던 슈퍼사이클이 2001년부터 약 15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이 세계 교역국으로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이 계속 1위를 찍죠. 2010년 1위, 2020년 1위 계속 1위를 놓치지 않아요. 중국의 엄청난 성장이 두 자릿수 성장하죠. 중국이 성장하면서 국영 기업들을 다 민영화합니다. 그래서 세계 해외 직접 자본이 들어오죠.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죠. 그러면서 중국이요, 마치 블랙홀처럼 세계 에너지의 약 20%를 수요했어요. 그리고 뭐 철이나 비철금속 이런 원자재 수요가 한 40%가 넘게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수요가 다 중국으로부터 발생했어요. 그만큼 이런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거고요. 특히 중국의 성장과 함께 맞물린 게 바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펀드 생각나네요. 그렇죠. 이 브릭스 펀드 하는 것처럼 이런 나라들이 정말 10%에 가깝게 고도의 성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시화가 진전돼요. 도시화가 진전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못 먹던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안정적으로 먹기 시작해요. 식료품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도시화가 진전되면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 깔려야겠죠. 고속도로 놓여야겠죠. 다양한 원자재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화가 진전되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커피나 코코아 이런 기호식품 수요도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장기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2021년, 2022년까지 이어질 원자재 사이클은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다. 2020년에 있었던 충격으로부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가장 크고요. 경기 회복세도 2021년, 22년 정도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그런 변화인 거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가져가거나 어떤 중국 이후에 어떤 또 다른 플레이어가 등장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밖에 뭐 JP모건에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6가지 다 제가 반박했었어요. 하나가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단기적인 이슈 아닙니까? 반대로는 유동성 공급이 이제 제약될 거다. 테이퍼 펜트럼. 이제 다시 투자됐던 공급됐던 유동성이 이제 회수되는 과정에 있지 않겠느냐. 언제쯤 기준금리 인상할까 이런 걸 논의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인프라 정책 투자하면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게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재정정책은 오히려 22년 정도가 되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지점인데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재정 건전성 악화다, 정부 부채 문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얼만큼이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리만큼 2022년 정도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 추경 없겠고요. 물론 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런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집중할 텐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재정 정책 이게 어떻게 원자재 가격의 장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 6가지가 다 맞지 않다. 그 칼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재 이야기 나온 김에 또 관심 있는 원자재 중 하나가 원유거든요. 원유. 네. 원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원유 가격? 원유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보수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9월, 10월쯤에는 2021년에 원유 선물 ETF 같은 거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맞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요. 국제 유가의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2분기 이후는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렇다고 급락은 아니고요. 국제 유가가 뭐 60달러를 초과하는 이런 2분기까지의 흐름은 유지되다가 아주 소폭 하향 안정화되는 국제 유가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 국제 유가의 전망은 절대 제 전망이 아니고 제가 IEA, OECD 산하의 국제기구입니다.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고요. 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 이렇게 됩니다. 에이전시였던가요? 그리고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원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부도 있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저는 여러분께 그냥 전달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환율이랑 국제 유가를 직접 전망하진 않고요. 국제기구들의 전망치를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편인데 2020년 2분기가 저점이고 2021년 2분기가 이제 나름의 고점이고 그래서 이때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2021년 2분기 이후에는 소폭 이제 하향 안정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EIA가 전망하고 있고 EIA 전망치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금 팔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금 아직 안 파셨어요? 금 아직 안 파셨네요. 그래도 수익권이 아닐까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확실성에 반비례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고점에 오를수록 금값은 이제 좀 올라가고 당연히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이제 물론 다른 지표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만 여러분들께 이제 쉽게 한 가지 지표로서 좀 판단하실 때는 빅스 지수의 움직임하고 비슷하다. 요 정도.